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며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현대자동차의 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각 분야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80여 명의 사회이사 인력 풀을 가동 중이라고 밝혀 22일 주총을 앞두고 엘리엇과의 표 대결에서 우위를 선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가 현대차가 제시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대차의 추가적인 수수료율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상승세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영향을 받은 오늘 우리 시장의 탄력도 좋았는데요. 자,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의 탄력 속에서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투자 심리가 이 때문에 개선이 계속적으로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과 그리고 브렉시트 낙관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으로 더불어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 가능성에 대한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탄력이 더욱더 좋았었던 상황인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탄력을 좀 얻어가면서 2%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화요일장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9% 상승한 2157.1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랜만에 2%,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44,650원에, SK하이닉스는 67,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1% 넘는 상승 속에서 38만 5,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도 1% 넘는 반등으로 25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12% 상승한 754.76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업종의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넘는 상승 속에서 75,100원에, 바이로메드도 4% 넘는 상승 속에서 300만 1,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HLB도 5% 넘는 상승 속에서 9만 원대가 회복이 됐고요. 메디톡스 역시 5% 넘는 상승 속에서 58만 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화요일 학과장 정오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전망 시간에 일단 위로든 아래로든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뭐 최근 거래일 대비해서는 탄력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랬죠, 제가. 오르든 내리든 클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오늘은 올랐고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시황 코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일장 전망 마지막 코너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에 대한 전망도 여러분들께서 잘 적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장도 이 화요일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마지막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2가지 종목에 대한 분석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오늘 양시장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확인하셨듯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2%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줬었던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먼저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과 양봉으로 마감됐고요. 포인트는 뭐냐? 121선을 회복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은 전일 21선 이탈했다가 오늘은 이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등락 결과 뭐 단순하게 뭐 상승 하락이다 이거보다는 좀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코스피가 오른 이유는 역시 전기전자,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송장비, 이 2가지 핵심 업종이 이제 상승했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지수가 이제 중소형주 지수보다 더 좋았고요. 제약업종 좋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좀 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뭐냐?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 그 선물과 분봉 고점이 동일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장 막판에 장 초반의 고점을 코스피 같은 경우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봐야 뭐 소수점 단위입니다. 1포인트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선물 지수하고 장 초반에 분봉 고점이 같았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굉장히 정상적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정상적 흐름 같으면은 코스피하고 선물 고점에 어떤 그 시간차가 발생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일 때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분봉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뭐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없는데, 약간 차이 나는 것까지도 이제 정상 분포로 보고, 시차가 좀 벌어져 있어 이제 비정상 분포로 보는데, 그 기준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뭐, 밝히긴 그렇고, 그것도 다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치했다. 이건 상당히 그 특이한 거죠. 1분봉까지 일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놀랍죠. 코스닥은 원래 개인의 시장이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대량 매도했어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평소에 어떤 그 매수 금액이 비했을 때 좀 대량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특이사항이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빨간색이 이게 120선입니다. 이 파란색이 이게 61선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61선을 장중에 깼다가 이제 종가 기준을 회복했는데 오늘은 갭상승에서 양봉 나오면서 이제 이걸 돌파했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일단 하락은 멈춘 거예요. 네, 하락은 멈췄다. 다만 이 반등이 더 나오느냐 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겠죠. 이건 제가 이따 마지막 코너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볼까요? 네,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21선을 이탈했었어요. 어제 이 검은색 21선인데 이탈했다가 오늘 갭상승 그리고 이제 양봉 나오면서 회복해졌는데 이 검은색이 이제 21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코스닥이 잘 버틴다고 봐야 돼요. 예, 어떤 이동평균선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놀라운 게 자,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는지 잘 보세요. 싹 다 지우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코스피에서 121선과 61선의 차이는 이렇게 좀 많이 좁아졌어요. 맞죠? 이번에 코스닥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어요. 무슨 얘기냐? 최근에 한 2, 3일, 길게 보면 5일 정도의 어떤 그 탄력도를 본다 그러면 코스닥이 조금 더 셉니다. 그런데 그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본다 그러면 코스피가 더 좁아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막판에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장 분석 코너에서 이걸 다 얘기하다 보면 30분도 더 걸려요. 시간, 여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등락원이 코스피 전기전자 볼까요? 네, 좋았죠? 전기전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코스피하고 차이가 있죠. 그나마 전기전자가 버틴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 코스피랑 또 비교해 볼게요. 자, 코스피를 보시면은요, 코스피는, 어제 61선 장중에 깼다가 오늘 120선을 회복한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전기전자는 61선을 깬 적이 없어요. 장중이든 종가든.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어쨌든 주도 업종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스피보다는 강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뭐냐? 아직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전기전자가 코스피보다 더 약하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지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운송장비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의 대형주 지수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대형주예요. 확실히 세죠. 코스닥의 대형주 지수가 이게 갭상승 양봉이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어떻게 됐죠? 돌파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장중 기준으로 보면 여기거든요. 이걸 다 돌파했어요. 자, 이번에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이게 겨우 막 살짝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종합은. 그러니까 보세요. 종합 지수로 보면 이게 겨우 살짝 넘어가는 단계인데, 코스닥 대형주 지수를 보면은 확실하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거 뭘 말하느냐? 중소형주들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네,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형주가 이렇게 월등하게 뛰어넘었는데, 종합은 살짝 거의 직전 고점 라인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중소형주들이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속된 말로 시수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수가 가도. 왜냐하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게 중소형주 아닙니까? 물론 대형주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중소형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되겠고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코스닥 제약업종인데 아주 탄력적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약업종이 올라가고 그래서 대형주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업종들이 생각보다 약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약하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코스닥에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한들 개인들은 별로 실속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제가 선물하고 부분 고점 일치했다고 그랬는데 넘어가겠고요. 어쨌든 오늘 가장 핵심이 또 뭐냐? 특이사항 중에서 개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었어요. 과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개인들이 코스닥 매도 많이 한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인해서 좀 양봉 마감이 됐고 이전에 121선이 이탈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좀 회복이 이뤄졌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전일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회복이 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말씀해드렸고 코스피의 주요 상승 원인은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장비 위주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대형주 지수와 그리고 제약 프로그램 대량 매수세 속에서 오늘 2% 넘는 급등을 실현했다라는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볼 텐데요. 학 과장님, 오늘 관심 있게 보신 종목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콜마와 영원무역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장 관심 종목은 한국콜마와 영원무역입니다. 두 가지 종목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자,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업종도 좀 다르고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왜 관심 있게 보셨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지수 연동형이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약간 나홀로 종목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화장품도 동반 상승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던지기 조금 아깝고요.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홀딩했다가. 반면에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차차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추세 한번 볼까요? 작년 추세를 보면요. 지수가 고점 찍었던 1월 말 그리고 2월 초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때하고 코스피가 2,000선 깨졌던 이때 여기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네, 완벽하게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달라졌느냐? 코스피가 저점을 찍었던 것이 이걸 좀 그냥 크게 보여드릴게요. 2,000선을 두 번 깬 게 10월 말이었죠. 그리고 1월 초였어요. 네. 10월 말, 1월 초. 근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수하고 연동되면 이렇게 됐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1월 초에 생각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지수 연동형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수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 된 거죠. 지수가 어쨌든 10월 말, 1월 초에 두 번에 맞춰서 코스피가 2,000 깨질 때 물론 코스닥이 100% 연동한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해 1월 초에 별로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를 찾아보면 역시 화장품도 동반 상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실한 어떤 이슈라든가 어떤 그 호재에 의해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지수랑 연동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분석하실 때 이걸 봐야 돼요. 지수하고 연동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지수하고 연동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약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죠. 그게 원인 분석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화장품도 관련된 것들 때문에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히 화장품주에 대해서. 다만 최근에 고점에서 매도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렸다 매도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이 따라잡기에는 좀 늦었죠. 왜? 작년 10월 저점 이후로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잡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가거나 말거나.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영업무역입니다. 이거는 역시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는데 미보유자는 단기에 매수입니다.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던지기 너무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참 묘한 종목이에요. 아주 특이해요. 뭐 특이하냐 보세요. 영업무역이 고점을 찍었던 라인이 언제였느냐? 지난 2014년, 2015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랄까, 좀, 등산복에 열광을 했잖아요. 뭐, 아웃도어인지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좀 관심 없거든요. 예. 저는 평상시에 그냥 추리 입고 다녀요. 그러다 꼭 필요할 때 정장 입고, 꼭 필요할 때 아주 그냥 멋지게 그냥 코디해서 입고 나가지, 아무 때나 그냥 브랜드 입지도 않아요. 골프 치러 갈 때도 전 메이커를 안 입습니다. 내가 치기 편한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열풍 프로덕트 막 사들이잖아요.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사실 영업무역이. 예, 어쨌든 스포츠웨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코스피가 엄청나게 좋았었던 2018년에는 안 갔어요. 보실래요? 이게 2018년이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2019년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을 이미 한참 전에 찍은 거죠. 네, 한참 전에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 좀 고평가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영어무역이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26,000원대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2014년, 15년은 4, 5년 전이니까 어떻겠어요? 2만 원이 절대 안 넘었을 겁니다. 뭐 한 15,000원 좀 넘어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뭐 한 7만 원대까지 갔었으니까 나름 고평가 됐던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어떤 절대 기준을 넘어가는 고평가 종목이 나오면 지수가 좋아도 안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영어무역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스피 지수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여기 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2017년에 좋았고 2018년 초에 고점 찍었어요. 맞죠? 특히 2016년에서 2017년 요 구간은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거예요. 자, 영어무역 다시 볼까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보세요. 2016년, 17년 구간에 보면 이게 대로 내려왔어요. 네, 대로 내려왔어요. 오히려. 완전히 지수랑 역행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2016년, 17년에 영어무역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허탈했죠. 아니,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저 공룡 같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저렇게 가는데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이 큰 네오박스에서 보면 그 구간에 분명히 빠졌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전기전자 대형주들이 간 거 비교하면 어때요?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야, 이건 내가 이거 종목 잘못 잡았나? 사실 잘못 잡은 거 맞죠? 언제? 2014, 15년에 잡은 사람들은 지수만 같이 나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보면 딴 거 아니에요. 너무 고평가된 종목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여기서 뭐 바로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잡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밀리면 단기 매매 정도를 가볍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요. 시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수익이잖아요. 파생을 하시는 분들, 파생 매매,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시황은 곧 수익이죠. 왜냐하면 선물하고 옵션은 철저하게 지수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션이야 시간가치 소멸이 있지만 선물은 뭐 시간가치 소멸이 없으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왜 제가 현물만 하시는 분들한테도 시황을 얘기하냐면 80%가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좀 전에 보셨던 영어무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항상 여러분들이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서울경제TV 샘플에서 항상 확인을 하세요.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특허를 받은 적정주가는 평택촌농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모든 증권사, 모든 경제TV에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유일한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서울경제TV에서 어쨌든 제공하고 있다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콜마였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 2% 넘게 좀 빠지면서 75,7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일단 보유자는 홀딩 이후의 매도에 대한 의견과 함께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보유자는 홀딩 이후의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1교시 취향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2교시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의 교육 내용으로 찾아가고 있는데요. 전일장은 투자 개론 시간으로 투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교육 내용 전달해드렸고 오늘은 한 종목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관련 과 그리고 투자 팁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좀 풀어주실지 궁금한데요. 학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기아차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전에서 조언했던 내용이고요. 진짜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증거를 다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100% 평택촌놈의 독창적인 노하우입니다. 어디서도 베껴온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 이야기할 때 이것도 역시 100% 사실입니다. 뭐 어느 정도 연세 드시고 좀 이렇게 두뇌가 비상하신 분들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관상 딱 보고 목소리 들어보고 말투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이야기 전개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제 노하우는 100% 제 거고요. 제가 얘기한 거 100%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이 종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놀라요. 진짜 그랬어? 어떻게 저게 말이 돼? 근데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아주 정직합니다. 적어도 제 직업과 관련된 건 정직해요. 모든 거에 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왜냐하면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제대로 교육시켜주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걸 얘기해줘야지. 그게 인간이잖아요. 안 그러면 사기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주식 전문가 처음 시작한다 그랬을 때 저를 아낀 지인들이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사기꾼 팔이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 판에 휩쓸려갖고 사기꾼들처럼 거짓말하고 잔머리 굴리고 남 속이고 뒤통수 치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게 다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아차는 1944년에 기아 산업으로 출발했고요. 1973년도에 상장됐습니다. 44년에 시작했으니까 역사가 엄청나죠? 네, 엄청나요. 지금 2019년이니까 도대체 몇 년입니까? 네,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일제시대 때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45년에 해방됐으니까. 네, 엄청난 역사가 있는 회사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알고 보면은 지금 벌써 이제 역사가 이제 이런데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그 IMF 때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환위기 1997년에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그 도산 위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현대차가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인수한 거는 굉장히 그 잘한 거예요. 왜 잘했냐? 사실 저는 그때도 현대차가 인수해서 그거를 뭐 그 기아차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거를 흡수해서 그냥 현대차로 그냥 흡수 통합하는 줄 알았는데 기아차 브랜드를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생각했어요. 잘했다. 네, 브랜드가 두 개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실상 한 회사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침대 넘버원이 어디죠? 에이스 침대. 넘버 2가 뭐예요? 시몬스 침대. 사실 같은 회사예요. 형제 회사예요. 얼마든지 회사를 두 개를 안 만들고 그냥 에이스 침대에서 같이 해도 될 거를 시몬스 침대를 만든 이유가 뭐냐? 시장 점유율 1, 2를 다 그냥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두 개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폭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했지만 기아차 브랜드를 놔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만 있으면 사람들이 현대차 또는 삼성, 대우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쌍용도 있고. 그게 아니라 현대차 플러스 기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아차가 상당히 뭐랄까 현대차의 기술력이라든가 자금력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에 성공했죠. 지금 나이가 최소 50 많으신 분들은 60 정도 되신 분들은 기아차 이미지를 알 겁니다. 좀 모양은 좀 투박하고 그렇게 세련된 것은 없지만 굉장히 좀 실용적인 차를 만들었던 게 바로 기아차였잖아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아차가 성공했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정말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예측했느냐? 2018년 12월에 6,500원 이하에서 중장기 매수 1순위로 제가 추천했습니다. 직장인용 중장기 매수 1순위. 2008년 12월에. 이것도 100% 제가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걸 추천했다고 하는 증거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적중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게 8만 원까지 넘어갔고, 두 번째가 뭐냐? 2011년과 2012년에 8만 원 이상에서 무조건 던지라고 했어요. 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증거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 다음에 예측이 뭐냐. 2013년도 6만 원대 후반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그리고 2013년도에 그 외도 조언을 하면서 마지막 탈출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두고 봐라. 3만 원 반드시 깨진다. 그리고 더 추가한다. 추가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뭐냐. 3만 원대 지지되면서 혼조세 구간인데, 대응 방법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단타와 단기는 찬성하는데 중기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 기아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초장기적으로 완벽에 가깝게 예측해서 적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들을 필요가 있겠죠? 자, 차트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저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다 알아요. 예. 너무나 또 엽기적이었어요. 이 6,500원이니까 대충 이 정도 될 겁니다. 예, 요 정도 라인이죠. 6,500원. 예, 요 정도. 이게 믿기십니까? 코스피에서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2008년 12월에 2008년입니다. 근데 외환위기 터졌던 그때 12월에 직장인용으로 1순위 6,500원 이하에서 강력 매수하라 그랬어요.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라 그랬어요. 그때 6,500원보다 훨씬 더 내려가긴 했어요. 6,000원 선도 깨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게 12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다가 2011년과 12년에 8만 원에서 무조건 던지라 했어요. 네, 8만 원. 여기죠. 이것도 정말 거짓말처럼 왔어요. 2011년에 한 번 왔죠. 네, 그래서 12년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네, 그 방송 끝나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기아차 6,000원 깨졌다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500원 추천하고 6,000원이 깨진 게 아니라, 6,000원 깨진 거 보고, 반등 나올 때 그때 6,500원 추천한 거죠. 확인 일종의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배가 간 거예요, 무려. 무지막지하게 갔죠. 거의 13배 갔잖아요. 근데 제가 2011년과 12년에 8만 원에서 무조건 던지라고 했어요. 끝났다. 근데 그때 또 전망이 어땠었냐? 뭐 10만 원, 12만 원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 못 던진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운 없는 사람들은 최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여태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 여기서 6만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라인을 그려드릴게요. 6만 원이 이제 이쯤 되죠. 네, 6만 원대 후반. 네, 여기였어요. 요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매도 기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매도 기회. 이게 2013년입니다. 아마 서울경제TV에서도 자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12년, 13년 서울경제TV 출연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때 6만 5천이 넘어갔어요. 6만 원대 후반에서 마지막 매도 기회다. 그리고 두고 봐라. 3만 원 반드시 깨진다 그랬어요. 3만 원 반드시 깨진다 그랬어요. 자, 3만 원이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네, 결국 깨졌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3만 원이 반드시 깨진다. 그런데 그 3만 원이 바닥이 아니다 그랬어요. 2013년에 6년 전에 다 증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사인했어요. 무슨 얘기냐? 저 밑에서 매수했든 그러니까 매수가가 뭐 여기가 되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싸게 매수했든 아니면 이쪽에서 고점 충격 매수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는 6년 전에 이걸 얘기했어요. 3만 원이 깨진다. 근데 그게 바닥은 아니다. 3만 원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었잖아요. 지금 또 반응 나오잖아요. 아직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기아차가 저렇게 높은 가격도 있었구나 할 때가 올 겁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그래서 기아차를 최근에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적당히 던지시고요. 나는 말이야 이거 진짜 바닥에서 죽고 싶어. 딴 거 없어요. 평택촌놈만 계속 참고하세요. 제가 개별주는 다 적중 못합니다. 근데 우량주는 제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알잖아요. 기아차뿐만 아니라 제가 우량주에 대해서 고점 파악한 거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적중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 맞춘 건 아닙니다. 뭐 잘 아실 것처럼 뭐 OCI 2011년도 65만 원 갈 때 완전 끝났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 그랬었어요. 뭐 그러면서 그때 60만 원 넘어가면서 65만 원 갈 때 예를 들어 OCI 같은 경우 제가 그랬거든요. 두고 보세요. 15만 원 깨진다 그랬어요. 깨졌잖아요. 15만 원이 뭡니까? 6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10분의 1 토막 났었어요. 아모레퍼시픽도 몇 년 전에 얘기했었죠. 한미약품 그랬었죠. 작년에 삼성전자 그랬죠.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에 2017년 11월이었죠. 그래서 기아차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장기 매수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꾸준히 제가 이제 전망하는 걸 참고하시고, 특히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자산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돈 빌려갖고 빨리 한탕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소액 투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얘기해서 듣지도 않아요. 왜? 우량주가 느리니까. 근데 정말로 부동산 투자하시지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계속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기아차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더 박살 날 겁니다. 중장기는 아직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뭐 13배까지는 아니래도 뭐 한 5배, 8배짜리 어떤 수익을 원하신다면 계속 참고하시고, 다만 올해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 쪽에서 사실 좀 부정적으로 봐요, 저는요. 왜 보느냐? 딴 거 없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어떤 글로벌 자동차 어떤 메이커의 어떤 흐름에서 약간 좀 벗어나요. 좀 대세는 뭡니까?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입니다. 현대차가 추구하는 건 수소 전기차잖아요. 좀 다르죠?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쉐어링 개념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침에 차 부릉 하고 이제 회사 가요. 하루 종일 세워놔요. 저녁 때 또 와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게 산업이 발달하고, 이게 뭐랄까요, 좀 문명의 이기가 좀 발달되면 아마 점점 쉐어링이 될 겁니다. 차 한 대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게 좋잖아요. 지금처럼 실제로 운행하는 시간은 짧고 모셔두는 시간이 많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뭐 다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약간 시대에 역행한다. 그럼 저는 이걸 206년 전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망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입차들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빠하실 거예요. 바빠하신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수입차 가격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게 결정타입니다, 지금.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많이 타고 다니시죠? 네, 수입차. 옛날에는 엄청난 가격 차이인데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한국은 물가가 높아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셨다가 기아차는 언젠가 한번 좋은 때가 오니까 그때 투자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기아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운송 장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업종별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주신 만큼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부터 서머타임이 좀 적용이 돼서 이제 뉴욕 증시는 이제 10시 30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개장한 지 이제 10분 정도 지나간 상황 속에서 개장 소식 말씀드리면은요. 3대 지수는 혼조 출발한 상황입니다. 일단 다우 지수가 나 홀로 좀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약보합 흐름이고, 일단 S&P와 나스닥은 소폭의 수익권 상승 쪽으로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일설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봅니다. 끝자리 5718님의 질문입니다. 유진테크의 매수가 12,700원의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유진테크 오늘 종가 확인하시면은요. 오늘 3% 넘는 상승 속에서 11,700원에 마감이 됩니다. 지금 손실 구간인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억울하긴 하죠. 왜냐하면 적정 주가 대비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약점이에요. 결과도 실패, 과정도 비합리적. 그래서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20% 매도하자. 그리고 재미를 노려보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기가 닳도록 얘기했죠. 5일선, 21선 넘어갈 때 하락 추세형 종목은 5일선, 21선 넘어갈 때 그때 매수한다. 이게 정석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여기서 매수했다가 골탕 먹은 적은 있습니다. 그럼 손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5일선, 20일선 탈 때 매수하면은 손절해도 나중에 적정할 때는 그 손해봤던 게 다 만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여기서 이제 왼쪽에 동그라미 한 번, 오른쪽에 동그라미 두 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 손절했지만 그 다음에서는 본전 착과하면 평가액이 났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처음 하신 분들은 아주 운이 좋았죠. 사실 운도 좀 따르거든요. 세상 이치다 그렇잖아요.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까. 근데 이분은 이 수평선 라인에서 매수했어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결과가 실패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정도 아니란 거죠. 하락추세형 종목을 왜 저기서 따라잡냐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평택촌은 차트 이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유진테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끝자리 0195님의 질문이고요. MK전자의 매수가 8,190원의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 MK전자 종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으로 8,3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자, 학 과장님, MK전자 어떻게 네, MK전자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주식 전문가를 하기 전에 이 종목을 투자해서 300%씩 났었어요. 한 2달 걸렸나? 제가 이제 분석해본 결과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통 물량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NK전자가 이제 넘어갔죠. 대주주가 넘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왜 그랬냐면 1주주가 60%였어요. 엄청나죠? 최대 주주 한 명이 60%예요. 그 2주주, 3주주 특수관계 해버리면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평가됐겠다. 유통 물량 없겠다. 장만 좋으면 누가 만져주면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999년이었어요. 그 묻어놨더니 운이 좋았죠, 저도. 왜냐하면 이게 매수하고 나서도 한참 걸릴 수도 있는데 매수하자마자 쭉쭉쭉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한 종목인데 사실 NK전자는 좀 억울하죠. 왜? 적정 주가가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라면 82,900원짜리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정말 억울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분은 왜 A약점이냐? 상승 추세형에서 7점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A약점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건 없고요. 일단 지금 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물리면 본전 매도 올라가면 플러스 10% 수익 매도 간단하게 NK전자는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MK전자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종목의 역사 시간을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일단 MK전자는 A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10% 목표가 매도 전략 전달해드리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265님의 질문입니다.
유니캠을 매수가 1,81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장의 유니캠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유니캠 같은 경우에는 1,925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유니캠은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시작점입니다. 결과는 평가익인데 과정은 투정 매수 잘못됐어요.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미화되지 않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유니캠 같은 경우에는 시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매도 이후에 가격대 확실한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자라는 의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262님의 질문이고요. 코오롱을 매수가 35,000원에 비중은 49%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코오롱에 대한 종가 확인하시면은요. 오늘 강보한 마감 속에서 33,400원 마감이 됩니다. 손실 구간인데 학 과장님은 코오롱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계약점이고요. 매수 과정과 결과 모두 불만족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대신 재매수를 노려보자. 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누가 봐도 추격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에 대한 부분은 D약점 확인됩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이어갈게요. 끝자리 1106님의 질문이고요. 명성 TNS를 매수가 17,5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명성 TNS는 17,9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이거는 비교적 합리적인 매수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B약점이고요. 손절 5%, 수익 10%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성 TNS 같은 경우 B약점 확인됐고요.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 목표가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요일장도 학 과장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이제 또 수요일입니다.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반등 지속과 재하락은 미지수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오늘 반등 나온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반등이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밀리는 건지. 제가 어제 그랬었죠. 아마 내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급등락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급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내일 또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뜻밖에도. 근데 또 뭐 그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미지수예요. 왜 미지수냐? 지금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게 내일, 그러니까 오늘 마감되는 미국 시장, 그리고 내일 오전,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10시 반이죠. 개장되는 중국 시장. 이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이게 매도가 나오냐 매수가 나오냐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 지금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최근에 이렇게 지수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 대충 보셔서 아실 겁니다. 2월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량이 별로 그렇게 세질 않거든요. 네, 뭐 몇천억씩 매수나 매도가 나오질 않아요.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역시 해외 증시는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건데 제 판단을 이제 굳이 한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했던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포인트를 얘기했잖아요. 월요일에 화요일 이후에는 급등락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오늘 나름대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내일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강력한 상승보다는 힘겹게 약간 더 올라가는 정도가 될 것 같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확 내려가겠죠. 그럼 내일 같은 날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현물보다는 파생 중에서도 옵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자금은 20, 30만 원, 많아봐야 100만 원 하세요. 절대로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좀 지켜주시고요. 저는
사실 오늘도 제가 오전 4시 30분까지 잠을 안 잤었어요. 그리고 2시간 자고 하루 종일 리딩을 했어요. 정신적으로 버틴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자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래도 5시간은 자려고 그래요. 어제는 2시간 자고 제가 지금까지 잠을 안 잔 거거든요. 5시간 자서 이제 컨디션을 좋게 한 다음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제가 기원하겠고요.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장중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등 지속과 재하락은 아직 미지수다. 변수는 해외 증시와 프로그램 매매로 좀 확인을 하셔라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요일장 함께한 학 과장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